자, 이번 시간 들어가죠. 444페이지입니다. 자, 유통정보 제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이죠. 정보와 의사결정입니다. 제3절 정보와 의사결정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건 밑에 두 번째 이 디시전 메이킹이죠. 조직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체적 행동이다. 자, 넘기시면 이제 그 대체적 행동 과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 과정을 선택하는 논리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의사결정은 어떻습니까? 의사결정은 조직의 모든 계층에 이루어진다. 중간관리층이나 하위관리층도 최고관리층의 결정사항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대한 과정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대안을 인식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이라는 건 중간관리자나 하위관리, 최고관리층만 결정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과 범위와 이것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스스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대안을 인식하면 대체안에 탐색을 합니다. 대체안을 평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협의의 의사결정은 위에 4단계만을 의미하며 선택된 대체안, 해결안은 이제 실행에 옮겨지고 마지막으로 실행한 결과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또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다음번에 의사결정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밑에 과정 꼭 체크하시고요. 항상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도출해서 대안을 평가해서 대안을 통제한다. 실행 통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모형이 이제 중요하죠. 우선 이제 그 의사결정에 대한 그 모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가로 2번입니다. 의사결정의 모형. 자, 합리적인 경제인 모형입니다. 첫 번째. 합리적 경제인 모형. 자, 합리적인 경제인 모형은 고전학파의 경제학자의 스미스죠. 인간이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로 해서 보통 스미스는 이제 이 경제학을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인간은 행동을 해야 되니까 모든 가능한 대체안을 체계적으로 이제 탐색 평가하고요. 이거는 인간의 전지전능성, 최적 대체안의 선택, 목표에 대한 극대화죠. 그래서 규범적 모형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범적 모형. 두 번째가 이제 관리인 모형이죠. 관리인 모형 또는 우리가 만족 모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합리적 경제 모형을 비판합니다. 경제 모형을. 그래서 실제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이먼이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먼은 어떻습니까? 제한된 합리성을 기초합니다. 제한된 합리성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최적 대안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 만족스러운 대체안을 선택한다는 거죠. 대체안을 선택.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먼은 인간 능력 한계로 인해서 의사결정은 절대적인 합리성 기준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기초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대체안보다 현실적으로 만족할 대체안, 만족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형태 심리학자는 기술적 모형이라고 해요. 기술적 모형. 그래서 이 형태 심리학자들은 기술적 모형, 어떤 것을 기술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증 모형입니다. 세 번째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표를 하나 정도 표시하면서 비교를 해두시고요. 자, 린드블럼이죠. 린드블럼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약간 향상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점징적 수정 개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증 모형은 린드블럼이 주장했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보다 더 약간 향상된 의사결정을 만족하는 모형이다.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수정한다. 이렇게 키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최적입니다. 최적 모형. 자, 이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점증을 해서 계량적 질적을 검토하는 거죠. 계량적 또는 질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최적 모형은 합리적 모형과 점증 모형을 결합해서 계량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합친 거죠. 그래서 얘는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결합한 모형으로 비정형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합리적 요인 외에 직관, 판단, 창의와 같은 초합리적인 요인이 개입하게 되는 모형이다. 그 다음에 정치적 모형. 정치적이라는 것은 뭐 권력이 좀 들어가겠죠. 정치적 모형. 그래서 권력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파워게임. 영향을 주겠죠.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실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치적 모형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정치적 가정으로 간주하는 모형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의 권력구조 박스, 파워게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관련해서 다수의 조직 구성원이 개입되어 이익 배분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상이 절충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의사결정의 이론 모형입니다. 자, 이거 이제 문제를 풀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문제를 이제 확인할 건데요. 자, 3번. 자,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의사결정의 이론 모형입니다. 이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규범점 모형. 규범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의사결정자는 경제적 인간으로 봐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는 대안과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 박스를 갖고 있다는 완전한 합리성을 우리가 전제로 하죠. 그래서 정형화된 문제 해결에 적합합니다.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 이게 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모형입니다. 기술적 모형. 자, 이건 이제 현실 상황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관리적 인간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제약된 합리성 하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최적 결정보다는 우리가 최적의 의사결정보다는 어때요?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자는 대안과 그 결과에 대한 안전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제한된 합리성,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지식의 불안정성과 예측의 곤란성, 가능한 대체안의 제약을 전제로 하는데 주로 비정형화된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 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611페이지를 봅니다. 자, 611페이지로 가시면 문제가 있죠.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의사결정의 이론 무용 중 기술적 무용이죠. 가장 옳지 않는 거. 기술적은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의사결정은 대안과 그 결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무제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면 안 되죠. 2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의사결정자는 대안과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게 기술적 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의 종류와 정보.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종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N소프트는 조직계층 또는 의사결정 순위에 따라서 전략적이 이제 사장 CEO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이라는 단어는 대표이사 CEO, 그 다음에 사장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이라는 것은 이제 중간 관리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업무적,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은 아주 일상적인 거죠. 아주 일상적인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먼은 의사결정 대상의 성격 또는 업무 처리 절차의 규정 정도에 따라 정형적인 의사결정과 우리가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을 구분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객관식 시험 문제는 항상 반대적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염두에 이제 그 별표를 한 2개 정도 치시고요. 문제를 확인할 건데 2가지의 비교되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정형적 의사결정하고, 그 다음에 비교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비정형적 의사결정의 비교. 그러면 정형적은 그냥 일상적인 보편적 상황인데, 자, 이건 비일상적이죠.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아니죠. 보편적이면 얘는 특수적이다. 그 다음에 얘는 해결안이 조직 전체나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상세하게 명시가 되는데, 이 비정형적은 해결하는 문제가 정의된 후에 창의적으로 결정이 되고, 정형적인 의사결정은 주로 이제 하위층인데, 자, 비정형적인 것은 이제 오히려 주로 고위층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사장 같은 CEO가 되겠죠. 그럼 아까 이 정형적인 것은 이제 관리적, 업무적, 중간 관리나 아주 일상적인 건데, 전략적은 어떻게 돼요? 전략적은 이제 사장들이 하는 의사결정이죠. 전략적은 이제 의사결정은 사장이나 CEO나 임원들이 하는 의사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전형적은 이 시장과 기술이 안전되고 일상적이며 구조화된 문제 해결이 많은 조직이에요. 단순하죠. 근데 비전형적인 것은 구조화가 안 되고 있고 결정 사항이 일상적이고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은 간습, 업무 절차 등 이걸 따지는데 전통적 기법이, 우리가 비정형적은 판단, 직관, 창조성, 경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형적은 OR 같은 게 이제 생산 관리와 관련되고요. 생산 관리고, 그 다음에 이 DPS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휴리스틱 기법이죠. 휴리스틱 기법이다. 자, 이건 이제 통계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통계학에서. 그래서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휴리스틱은 정형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 법칙으로 얻어내는 기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612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7번 문제입니다. 612페이지로 가죠. 자, 612로 가시면
7번입니다. 자, 사이먼은 의사결정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전형적 의사결정과 비전형적 의사결정을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 중 비전형적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쉽게 나왔네요. 4번 이러한 의사결정의 조직구조 의사결정은 주로 상위 고위층이죠. 하위층이 아니죠. 그래서 비전형적 의사결정은 주로 특수한 상황이나 비일상적인 부분에 적용되는 의사결정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층은 주로 고위층이다. 이게 좀 정답이 됩니다.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형적 의사결정과 비전형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 의사결정.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적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주로 기업의 외부 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믹스, 어떤 제품을 생산해야 되느냐, 판매하느냐, 또는 시장의 선택.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은 또 어디냐? 다시 말하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제품을 어느 정도 생산할 것이냐, 또 어느 제품이 어느 정도의 자원을 투입할 것이냐는 기본적인 의사결정이 전략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CEO라든지 그쪽 사장, 임원들이 하는 거고, 관리적인 의사결정, 관리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 관리자죠. 그래서 밑에 최대의 가업 능력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원을 조직화, 조직구에 관한 결정과 자원의 조달과 개발에 관한 결정이고, 업무적은 일상적인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업무의 수익성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 기능 부분 및 제품 라인에 대한 자원의 배분, 그 다음에 업무의 일정 계획화, 통제 활동 등을 이렇게 내용으로 한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게 의사결정 수준과 정보죠. 전략적 의사결정의 요구 정보는 CO죠. 정보는 외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우리가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습니다. 전략적 의사결정 요구는 정보는 업무적 운영적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정보보다 정보의 정확성은 좀 낮겠죠. 자, 그래서 밑에 중요합니다. 좀 전에 제가 계층 의사결정이 최고 관리층이 전략적 의사결정이에요. 총 자원을 제품 시장 여러 기에 할당하는 거고, 중간 관리층이 관리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자원의 조직화, 조달, 개발, 하위 관리층이 업무적 의사결정이죠. 주요 기능 분야의 지원을 할당하고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사항에 우리가 다른 분류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448페이지입니다. 자, 448로 가셔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이 의사결정에 따른 상황에 대한 분류잖아요. 그럼 1번 자, 우리가 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 있죠. 자, 이건 이제 모든 자료가 확실하게 주어졌을 때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은 뭐 선행계획법, 운송법, 할당법, 동적계획법, 목표계획법, 그러니까 물려서 나오는데 이제 정수계획법이나 비선형계획법, 손익분기점 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불확실해요. 확실이 아니라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서 고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로 최고 관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건 최고 관리자가 이루어진다는 걸 꼭 체크하세요. 최고 관리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법인데 맥시맥스 기법, 맥시민 기준, 그 다음에 라플라스 기준, 후르피츠 기준, 미니맥스 후회 기준 등이 기법이 또 활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하에서에 대한 의사결정.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위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위험하에서 의사결정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학적인 확률 이론은 적용되는 것이 이제 기대합해 가치 기준, EOL, 그다음에 EVPI, 의사결정 나무는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 나무로 이제 하는 거고요. 재고 관리, 그다음에 PERT, CPM,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대기 행렬 이론, 그다음에 마이코브 분석 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상충화의 의사결정입니다. 서로 두 가지를 충돌을 시키면 이해관계로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의사결정자가 경쟁적인 이해관계 상태에 있을 때 의사결정입니다.
상충화의 의사결정 기법에서는 이제 게임 이론 같은 게 있겠죠. 게임 이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를 다루냐가 이제 또 오지선다에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딱 4가지니까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상의 오류와 정보는 그냥 밑줄만. 자, 이러한 의사결정상의 다양한 오류는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을 우리가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자신의 이성이나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정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요.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오류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인데요. 자,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밑줄만 쳐볼게요. 자, 이건 경영 컨설팅 회사의 가장 큰 회사가 맥킨지죠. 지나친 확신입니다. 기업가가 지나치게 성공에 대한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은 기업가 정신이 근원이기 때문에 낙관주의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판단 착오를 하게 돼요. 사업 실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돈이 원천이 어디인지 아니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따라 같은 돈이라도 그 크기나 그 가치를 다르게 여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는 예컨대 구조조정 비용을 손익계산서상의 다른 비용보다 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든지, 손익계산서는 앞에서 배우셨죠, 마케팅에서. BEP죠. 인터넷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쉽게 투자하면서도 핵심 사업에 투자할 때 금액의 제한을 두는 경우, 현상 유지에 대한 선호. 그다음에 앵커링 현상은 이제 무엇인가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과거 경우에 비춰 미래를 판단하고, 그다음 매몰 비용이라는 거가 좀 중요하죠. 우리가 훨씬 초과해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졌는데도 계속해서 투자하는 경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매몰 비용이고, 그 다음에 남을 따라해 그 무리 속에 포함되려는 본능,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따라해 그 무리 속에 포함되는 본능은 예컨대 다른 기업이 해외 진출하면 따라서 해외 또 투자하고, 다른 기업이 또 IT 분야에 또 투자하면 또 IT 분야에 투자하고, 자,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한 평가 능력 부족,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잘못된 만장일치 효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부합되는 정보만을 쉽게 받아들이고 기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최고 경제가 자신의 견해나 믿음, 경험을 다룬 사람들이 공유한다, 지나치게 믿는 경향을 또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이 451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뭘 간단하게 이제 배우실 내용이냐면 451페이지 가시면, 자, 제 4절 유통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유통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제 봅니다. 중요성. 그래서 양가로 1번은 유통 정보 시스템의 유통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 일단 밑줄만 쳐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재고 관리의 용이죠. 그래서 정보 기술을 이용한 재고 관리는 제조업체의 생산 계획과 도소매상의 구매 계획을 도움을 줍니다. 누가 재고를 가지고 있느냐, 누구한테 떠맡기느냐, 이런 거. 그래서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재고 절대량과 그 다음에 안전 재고량 등 재고량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거죠. 유통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물류 관리에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송 관리입니다. 수송 관리의 용이 뭐 이런 것도 이제 본다는 거죠. 자, 운송, 물류라는 것은 이제 운송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운송, 그 다음에 보관, 하역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머천다이징, 세 번째는 머천다이징 관리의 향상이다. 자,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매입하고 구색을 갖춰서 제품 믹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핵심 포인트가 제품 믹스. 그래서 제품을 계열화시킨다는 거죠. 제품을 계열화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촉진 관리의 용이. 네 번째는 촉진 관리의 용이. 그래서 이 프로모션이죠. 이 촉진 관리가. 그래서 그 어떤 촉진 활동의 성과, 결과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촉진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또 효과적인 촉진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통정보 시스템의 유통용료에 미치는 영향, 재고 관리의 용이. 그래서 도소매상의 구매 계획을 도움을 줍니다. 누가 재고를 가지고 가느냐, 누구한테 떠맡기냐, 물류 관리, 수송 관리의 용이, 운송, 보안, 하역이 용이하고요. 우리가 이 재고 관리 같은 건 재고의 절대량이 중요한 건 안전 재고량이 중요합니다. 재고량을 줄이는 기여죠. 그래서 주문점과 주문 시기,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우리가 EOQ라고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출제빈도 높습니다. 재고 관리 중요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머천다이징의 관리 형성.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매입하고 구색을 갖추어서 제품 믹스를, 제품 계열화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재고 관리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재고에 우리가 절대량이라든지 안전 재고라든지 이런 걸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점이라든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주문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 주문량, 보통 우리가 EOQ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고 출제 빈도가 높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왔다는 거죠. 이 재고 관리에서 중요도가 높다.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고의 절대량과 안전 재고량을 줄이는 거고, 물류 관리, 수송 관리 용이하고, 머천다이징 관리,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매입하고 구색을 갖춰서 제품 개별 계열화를 추구하는 거고, 촉진 관리 용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촉진 활동, 프로모션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성과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새로운 촉진 기술을 제공해 주면서 효과적인 촉진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2강이죠. 제2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가 거기 밑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 유통 정보 시스템의 유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제 대비는 가능성이 커요. 이건 우리가 3강에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 중요했던 부분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해볼게요. 자, 요번에 제가 2강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2강에서 얘기했던 정보와 의사결정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의 모형이 밑에 합리적인 경제적 모형과 관리인 모형, 만족 모형, 점중 모형, 최적 모형, 그 다음에 정치적 모형,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의사결정 종류와 정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의 이론 모형이 규범적 모형과 기술적 모형이 있는데, 기술적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이 있죠. 그래서 문제 풀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447페이지입니다. 전형적 의사결정과 비전형적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전형적은 하위층, 비전형적은 고위층이죠. 요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세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2개 쳐놓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전략적, 관리적, 업무적이라는 자체 박스로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상황에 따른 분류는 확실성, 불확실성, 위험, 상충화가 있다라는 정도로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선다니까 또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오류와 정보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오류, 지나친 확신, 멘탈 어카운팅, 그 다음에 현상 유지 선호, 그 다음에 앵컬링 현상, 그 다음에 매몰 비용 오류, 남을 따라해서 그 무리 속에 포함되려는 본능,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따른 결과에 대한 평가 능력 부족, 잘못된 만장일치 효과, 이것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유통정보 시스템에서 지금 유통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에서 어떻게 돼요? 유통정보 시스템의 유통용료에 미치는 영향은
재고 관리 용이, 물류 관리, 수송 관리 용이, 머천다이징 관리 향상, 그다음에 촉진 관리 용을 봤습니다. 제 3강에서 우리가 유통 정보 시스템이 유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3강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